예,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퀄리티의 방송에 접속하셨습니다. 그런 컨텐츠 전해주시는 분 옆에 나와 계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국민 교육방송 민족문제연구소 1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방학진입니다. 예. 무슨 일 있으셨어요? 2주 동안요? 1월 첫 번째 주에는 폭설이 와가지고요. 예. 전날 목요일 날 저희 출연하게 했는데 전날인 수요일 날 밤에 제가 걸어가지고 6km를 눈길을 걸어서 귀가를 했어요. 도저히 방송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서 이제 풍찬노숙하는 독립운동가 생각하면서 이제 걸었다니까요. 아, 그게 만주 이런데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다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5km는 뭐 5km는 거리도 아니죠. 그럼요. 예. 보통 막 몇백 킬로 걸어갔어요. 산을 뭐 몇 개를 건너서 넘어서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서간도 북간도 독립운동가 생각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예, 저만 걸는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저 뒤에 걷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짠하다. 네. 그래서 뭐 감기 기운이만 와가지고 이게 출연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월 첫 번째 주에는 제가 결석했죠. 예. 개근상을 못 받네요. 이제. 그러니까요. 야, 생각해보니까 진짜 우리 군대 있을 때 엄청 걸었거든요. 많이 걸었죠. 더구나 저는 이제 특수부대여가지고 특공대. 아니 이제 특전사 공수특전단 나왔는데 보통 400km 걸어요. 그 정도 걸으면은 한 번 훈련 나가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면 그 장비를 다 갖추고 군화를 신고 하면 나중에 물집 속에 피물집 속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집 위에 또 물집 잡힌다는 말이. 그래서 이제 군화 바닥이 피로 흥건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허리, 어깨, 다리. 야, 독립운동가분들은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군장이 하면 되게 쿠션도 있고 하지만은 독립운동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뭐 그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그 운전병을 해가지고요. 5보 이상은 운전해서 가라 해가지고 제가 걷질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독립운동가를 생각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그 만주벌판을 어떻게 다녔을까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짠하고. 네네네. 그렇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 윤서인이라고 하는 그 조선일보가 키운 뭐 만화가 이 사람이 지금 독립운동가 분들을 겸해하는 글을 올려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민족문제연구소가 보면 정말 화나시겠어요. 그래서 뭐 듣보잡이더라고요. 뭐 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쪽에는 되게 유명하던데 보니까 뭐 일베 만화가일 수도 있고 한데 여하튼간에 우리 정확하게 이름 잘 모르죠. 너가 워낙에 듣보잡이시라. 네네네. 윤세인인가요? 윤서인인가요? 윤서현인가요? 정확히 몰라요. 서쪽에서 태어났나 봐요. 서인.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지금 최근에 윤서인이가 자기를 또 모욕한 독립운동가 후손 변호사를 고소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변호사랑 친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정철승 변호사라고. 네. 정철승 변호사.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의 후손이에요. 누구냐면 윤기섭이라고 그 우리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금으로 보면 국회예요. 임시의정원 의장도 하시고 임시정부에서 신흥보관학교 거기 교장도 하시고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의 그 외손자입니다. 그 정철승 변호사가 저랑 되게 친한데 그분이 이제 이거 윤서인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본인이 이제 좀 법적으로 좀 조치해야 되겠다 했더니 오히려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윤서인 씨가 정철승 변호사를 소송하겠다고 엊그저께 기사가 떴던데 뭐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저희야 뭐 입장은 명확하죠. 어떤 거냐면 연구소에 대해서 그 윤서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회원들의 요청도 있어요. 실은 뭐 성명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보면 윤서인 너무 키워주는 것 같아서 저희는 거꾸로 하긴 윤서인이 만화가니까 저희가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만화를 다음 주에 출시를 합니다. 출간을.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만화로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만화를 한번 표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야, 네, 제목이 새로 나온다고요? 이 만화 표지입니다. 현재 다음 주에 나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실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한 시대 다른 삶. 그렇습니다. 내 말이 이거예요. 네. 아무리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엄연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친일했던 사람들이 폄훼하거나 그러는 건 적반하장이죠. 그리고 윤서인 씨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은 어떤 면에서는 대충 산 거 아니냐.
절대 대충 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만화로 좀 보여주면서 거꾸로 친일파들이 얼마나 친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를 이 만화를 통해서 저희가 보여줄 생각입니다. 친일에 부지런했던 거죠. 친일에 부지런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예. 친일에 게을렀던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되는데. 네. 다음 주에 이제 만화를 제가 가지고 올 건데요. 이거는 이제 경기도의 그 공모 사업에 제가 응모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2,400개입니다. 2,400개 학교에 모두 한 권씩 총 2권인데 예. 한 지씩 저희가 무료로 보급을 하고요. 아마 뭐 머지않은 시기에는 또 웹툰으로도 공개하기 때문에 뭐 종이책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끔 할 것이고 예. 뭐 특별히 저기 그 새날의 청취자 중에 우수 청취자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예. 설날 전에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이 다 우수 청취자인데 네네네 설 전에 오늘 뭐 댓글 좀 많이 좀 잘 올려주신 분들을 뭐 추천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들에게는 정말 실물을 사야죠. 그걸 택배로 우리가 어떻게 아니요 얻어, 이제 그걸. 초창기에는 당분간은 제가 비매품으로 무료로 보급하고요. 지금 사겠다고 난리 났는데 댓글창을 빨리 하세요. 아닙니다. 이건 이전에 이제 초창기엔 제가 비매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비매품으로 보급을 하고 일단은 저희 여분이 좀 몇 개 더 찍었기 때문에 한 10권 정도는 새날에 우수 청취자들에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윤서인 보고 있나? 저기 정철승 변호사랑 친하시다 그랬잖아요. 통화 한 번만. 지금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스피커폰으로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 라이브네요. 이런 맛에 하는 거지 방송은 뭐. 네네네. 쉽지 말아야 될 텐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스피커폰으로 하나요? 네, 상황을 좀 마이크 좀 대고요. 네. 어이구 방 실장. 정 변호사님 받으셨다. 저 방학진이에요. 그래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소. 네네 지금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새날 팟캐스트 아시죠? 그거 좀 제가 라이브로 지금 전화 연결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욕하지 마세요. 야 이거 뭐 이렇게 쑥 들어오나. 일단 새날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죠. 어저께 정철승 변호사님 이야기를 방송으로 길게 했다는 말씀 좀 드려주세요. 네 엊그저께 윤서인하고 한번 이제 한판 붙으셔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거는 그냥 가볍게 내 사회 봉사활동 겸해서 하는 건데 뭘 붙는다고 표현하세요. 자존심 상하게. 네 알겠습니다. 새날에서도 엊그저께 우리 정 변호사님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하고 제가 오늘 친일파 이야기를 할 건데 앞서서 서두에 그 얘기가 나왔길래 제가 정 변호사님 친하다고 하니까 안 믿어가지고 연결한 겁니다. 아이고 저기 우리 방학신 실장님이 저랑 친하다고 말씀해 주셨다니까 아주 영광인데요. 네. 하여간 그러면은 이제 뭐 소송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네. 뭐 형사 고소는 이 친구가 그동안 뭐 이제 너무 많이 당해갖고 내성이 생긴 것 같아서 그게 원래 그 이익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민사로 그 금전적 손해가 발생되는 게 효과가 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자료 소송도 준비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작전을 너무 많이 노출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이 정도 하고 네, 하여튼 또 기회 되면 제가 또 같이 한번 모시는 시간을 갖고요. 올해가 또 우리 신흥모관학교 설립 110주년이니까 그렇죠. 예, 올해 이제 새날에서 이제 신흥모관학교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예, 일단 우리 그 푸른 나무 우리 여기 앵커분께서 PD님께서 바꿔달라 하시니까 잠깐만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윤기섭 선생님의 외손주 되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새날에는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방송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 방송의 시청취자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 친일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분노를 하고 있는데 정철승 변호사님이 윤서인 대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통쾌한 거예요. 뭐 저런 새끼가 다 있나 뭐 싶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모실게요. 아이고 뭐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저는 굉장히 고맙고요. 사실 윤서인은 뭐 친일파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약간 찌끄레기 같은 사람이죠. 또 고소당하시겠다. 그래서
윤서인 그 사람은 이제 어그로 끌어가지고 그거 갖고 이렇게 아이들 푼돈 모아서 근데 그 푼돈도 모이니까 또 적자니 크다면서요. 예. 예, 이제 그런 사업 모델을 하는 친구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있죠, 사회학에서.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집에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두면은 멀쩡한 유리창도 어디서 돌이 날라갖고 다 깨지고. 흉가가 돼버리죠. 예. 예, 흉가되고 도둑까지 들어온다라는 거죠. 예. 그 윤서인 같은 친구를 방치해두면은 이 사회가 이제 무법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변호사님 실물을 한번 뵙고 싶어요. 영접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야, 이런 기백 있는 분이, 야, 대한민국 역시 우리 박학진 실장님은, 야, 이런 분들 알고 계시는구나. 네. 서로 영광이래 아는 게, 친한 게. 방송 나오니까 이런 이제 접대 멘트가 막 나오네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건 그 일베 만화가 윤서인 이야기였고요. 오늘 주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리가 몰랐던 불교계의 친일파. 네. 그 기독교에 계시는 분들이 왜 불교는 안 해? 네. 그렇습니까? 안 한다고 한 적은 없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네. 계속 지금 한 2주에 걸쳐가지고 네. 기독교의 친일파를 얘기했더니 네네. 불교계에 계시는 분들이 왜 불교는 안 해? 이렇게 서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한번 누가 더 나쁜 놈인가 한번 형평성 차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네,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기독교 쪽 개신교, 천주교랑 비교해서 네. 불교계의 친일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일단은 이거를 딱 어느 정도다 누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재적으로 우리 친일인명사전 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견한 친일인명사전에 개신교, 천주교를 합쳐가지고 이제 기독교라고 하니까 그 기독교 쪽은 60명이 지금 등재가 되어 있고요. 예. 천도교, 예. 천도교가 30명, 절반이죠. 그다음에 불교가 그 중간입니다. 중간인데 한 54명 정도 되지만 중간이 은메달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금메달에 가까운 은메달이다. 예, 60명과 54명이니까. 농도가 짙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가 그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친인명사전에서는 예.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불교계의 친일 일단은 저희가 인물들이 여러 명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친일 행적 자체가 그 당시에 승려의 신분으로 친일을 하기 때문에 행태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먼저 친일 불교 그 당시 일제강점기 불교의 친일 행태를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은 그 특징은 무엇이냐? 이 54명의 친일파들 인명사전에 있는 불교인들 보니까 대부분 주지입니다. 주지. 네, 절의 대표죠. 주지 스님. 주지죠. 주지 그 절의 대표 주지이고 또 대부분 창씨 개명을 합니다. 그래요? 네네네. 스님들도 창씨 개명을 해요? 네, 여기는 하죠. 예, 그 특이한 보통 우리가 이제 스님의 그 호를 부르잖아요. 법명이라고 하기도 법명. 하고 하는데 이름이 여러 개가 됩니다. 보통 스님들은 출가해서 옛날 집에서 부르던 이름, 아명, 관명, 그다음에 출가해서 법명 쭉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제 추측에는 이제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왜냐면 출가하면 본명도 버리잖아요. 이름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큰 저항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창씨라고 대부분 주지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은 불교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조선시대 불교가 어땠던가를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불교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숭유 억불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했다. 그러니까 500년 동안 불교는 조선시대에 억압받은 종교인 거예요.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사대문 안에 절을 못 짓습니다. 절을 못 짓는 것뿐만 아니라 사대문 안에 스님이 함부로 출입도 못해요. 예, 그 정도로 조선시대로 놓고 보면은 스님들 불교 입장에서는 조선시대가 좋다 싫다?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910년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해서 직전에 일본도 불교가 상당히 승했거든요. 일본은 불교도들이 상당히 그 천황폐하 만세를 잘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불교도, 친일 불교도들, 친일이 아니죠. 일본은 그 파시즘, 천황제를 옹호하는 불교도들이 상당히 큰 세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도 일본의 불교가 식민지 조선에 들어올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굳이 조선시대 때 해왔던 억불 정책을 조선 총독부가 이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대문 안에
조선 불교도 절도 세워줘. 세울 수 있어. 스님들도 사대문 안에 출입할 수 있어라고 하는 유화책을 쓸 수 있고 여기에 조선의 불교인들이 환호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회유 정책이 되는 건데. 본인들은 잘해주니까. 아니 조선시대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개무시 당했는데 조선 총독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절도 세울 수 있게 해주니까 일단 그것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친일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시작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방송은? 네. 우리는 그냥 목사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전광훈 목사님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목사. 근데 스님들한테는 왜 스님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라고 해야죠. 스. 그냥 오늘 스예요. 네, 스라고 해야죠. 오늘 나온 사람들 다 스야. 네, 스죠. 스. 또 사입이 스죠. 참칭하는 거죠. 스님 아니죠. 스죠. 스. 근데 발음이 스라고 하면 자꾸 이게 원래는 승이죠. 승인데 승 이제 중이죠. 중. 자 오늘은 중으로 합시다. 그럼 중도 아니죠. 중도 아깝죠. 어떻게 보면 친애하는 거의 행태를 보면 중요한 이름도 아깝죠. 어쨌든 그냥 스님이라고 할게요. 제가요. 품격 있는 방송이니까. 그냥 스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중들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왜냐면 좋은 스님도 나오니까 한용운도 등장하니까. 그런 분들은 스님이 맞고. 네, 알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일제 강점기가 191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친일 불교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1911년입니다. 바로 1년 만에. 그렇죠. 그러니까 1911년 어떤 것을 총독부가 발표하냐면 사찰령을 발표합니다. 사찰령. 그러니까 그 일제가 강점을 하고 바로 이듬해 사찰, 절에 대한 법칙, 절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법령을 발표하는데 바로 이제 사찰령에 의해서 나오는 그림이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절을 그동안의 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것입니다. 모두의 것. 그러니까 절에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가령 내가 A라고 있는 절에 있다가 주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B라는 절에 가도 됩니다. 그럼 파문시키지도 않아요.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절은 모두의 것, 공유제니까. 그래서 산중공사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원한 절에 가서 수행도 하고 사찰은 공유재산이다. 주지의 전행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었는데 이것을 군대식으로 바꾼 것이 사찰령입니다. 군대식으로. 자기들 시스템 안에 확 집어넣은 거죠. 네, 조선 총독부가 보실까요? 다시 한번 그 그림을요. 자, 사찰령에 의해서 만든 조직표입니다. 자,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조선 총독부가 있죠.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30개의 주요 사찰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경기도에는 제일 큰 절이 봉은사, 지금 강남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거기도 이제 경기도권이니까 강남의 대본산이 봉은사.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사찰들이 있어요. 전국 8도에. 그 30개 주요 절들을 가지고 총괄하는 회의가 있고 그거를 총괄하는 모임 조직이 바로 조선 총독부니까 조선 총독부는 가장 위에 있어서 각 주지 스님들 30개의 주지 스님들을 임명할 수 있고 재정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절의 주인은 누구냐? 조선 총독부가 되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저기 1인자의 자리는 조선 총독이지만 그 가운데 2인자의 자리를 놓고 친일파들이 쟁탈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조선 불교, 우리 전통 불교와 일제 친일 불교가 그 총독부가 들어와서 만든 파시즘 불교의 차이점인데 이 시스템이 저 위에 해방 이후에 조선 총독부만 없어지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어느 봉선사가 무슨 제 몇 본사 말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본사 말사, 본부가 되는 절, 말단별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조선 몇천 년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 불교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 일제가 1911년에 만든 사찰령에서 만들어 놓은 일제 잔재라는 거. 그걸 제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충성 경쟁을 했겠네요. 충성 경쟁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친일 매국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저 시스템을 해방 이후에 없앴어야죠. 여전히 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죠. 그 잔재가 남아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들 가보면 자기들이 대한불교 조계종 제몇 본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제가 만든 시스템, 1911년에 만든 시스템을 여전히 대한불교 조계종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친일 불교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올 이야기인 거죠. 놀랍습니다, 진짜. 종교라고 하는 건 상당히 특수한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자기의 어떤 그 종교와 사상의 어떤 자유를 지켜가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어쨌건
30본산 땡중의 이야기였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저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 예. 그럼 이제 불교계 친일들은 주로 어떤 형태로 자행됐는지는 지난번에 이제 그 기독교 개신교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주로 불교 중들 스들이 앞장서서 나서진 않죠. 그 불자들을 중생들을 어린 학생들을 내보내는 역할을 주로 하는 거죠. 자기들 안 나가면서 기독교 목사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예. 주로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심양면 우리가 도와준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심양면으로 하나는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하나는 마음을 다해서 도와준다. 두 가지인데 종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물질적으로 뭘 도와주느냐? 국방헌금 냅니다. 당연하죠. 국방헌금. 자기들 돈 아닙니다. 신자들 돈, 불자들 돈 걷어다가 냅니다. 그다음에 위문금 그거 가지고 위문금 내죠. 어려운 말이지만 휼병금이라고 뭐 구휼한다 할 때 구휼 돕는다 할 때 구휼을 하는데 그 휼병금이라는 명목으로 하여튼 휼병금, 위문금, 국방헌금을 수시로 걷고 내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1941년도에 조선불교 조계종이 어떤 일을 했냐면 1941년도가 이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그쵸. 일본이 전세가 상당히 위축되고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게 쥐어짤 때인데 이때 이제 조선불교 조계종은 14세에서 50세 나이의 스님들을 모아요. 네, 모아가지고 2,900명 정도 모읍니다. 기록해 보니까 2,900명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조선불교 근로 보국대를 만듭니다. 보국대. 예, 새마을운동 모임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한 달간 농촌 가서 농번기 때 일 시킵니다. 왜 그랬냐? 이 시기에 조선 청년들이 다 군대 갔거든요. 그렇구나. 참 미치겠다. 41년도이니까 뭐 중일 전쟁도 일어나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조선 청년들을 군대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농사는 지어야 되겠는데 농사질 남자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그러니까 잘 됐다 해가지고 그 남자들이 누굽니까? 스죠. 스들을 2,900명을 모집해가지고 14세에서 50세까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나이죠. 예, 모아가지고 근데 왜 50세까지 했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55세도 일 잘할 것 같은데. 대민지원 나갔구나. 네, 대민지원 나갔습니다. 그 대민지원 모임이 바로 조선불교 근로보국대라고 해서 한 달 동안 농촌 봉사활동, 요즘 말하면은 농활 나간 거 농활. 예, 이런 것들을 해요. 그 이제 물심양면의 물질적인 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돈도 내고 노력봉사도 하고. 그럼 여기 중요한 건 심이야. 심. 마음을 가지고 뭘 했느냐? 우리가 심전개발 운동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심전개발이요? 네. 심전개발은 그 우각기라고 하는 조선에 31년도에 취임한 조선의 총독 이름이 우각기예요. 우각기가 취임하면서 제안한 운동이 심전개발 운동인데 우리가 요즘에 그런 글들이나 그런 글귀들을 많이 봐요. 절 앞에 가면은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야 된다. 마음의 밭. 예. 심전. 마음 밭전자. 심전개발 운동. 심전개발 운동, 마음의 밭을 잘 다스려야 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총독부가 제안한 사업이에요. 무엇이냐? 왜 어떻게 마음의 밭을 잘 가꾸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당시에 31년도쯤 되면 어떤 거냐면 1929년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나요. 대공황. 1929년 대공황. 대공황이 일어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노동운동입니다. 노동운동.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노동운동도 일어나지. 불안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 본토만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도 불황도 겹치죠. 그 다음에 노동운동,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쫙 바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념은 이념으로서 없애야 된다 이거죠. 자,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념은 불교 같은 마음의 밭을 가는 그런 이념으로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도입한 것이 심전개발운동이죠. 네, 어떤 건지 잘 감이 오시죠? 예, 그래서 그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심전개발 3대 원칙은 국채명징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국가 체제가 일제강점기인데 천황폐하 밑에서 이런 체제를 명확히 해야 된다. 국채명징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두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경신 숭조 사상을 함양합니다. 경신, 신을 공경하고 숭조, 조상을 받드는 사상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결국 위로 올라가면 천황폐하예요. 천황폐하를 모시고 숭조, 조상을 모시는 사상. 그래서 너희들은 노동운동하지 마라. 임금투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조상이 천황이란. 네네. 그래서 신앙심을 강조하는 건데 이런 신앙심 강조할 때는 역시 불교가 최고죠. 네, 경신, 신을 공경하고 숭조, 조상을 받드는 이 신앙심에는 불교가 최고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이걸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개신교, 기독교 등에 대한 거부감 분명히 있었고 불교는
그래도 아름아름으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거부감 없는 종교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많이 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많이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죠. 한 나라를 구석에는. 지킨 네. 스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 뭐 서산대사, 사명대사 이야기도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심전 개발 운동의 3대 원칙 세 번째는 보온, 감사, 자립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보온,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 즉, 야, 니들 월급 적다고 데모할 것이 아니라 이 조선 총독부나 천황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 항상 모든 일상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면서 이 전투력, 투쟁력, 이 저항 정신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어서 불교가 앞장서는 것이고 그 운동이 바로 심전 개발 운동이고 그것이 나중에 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까지 그 명맥이 조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심전 개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심전 개발 운동은 이제 여러 해 동안 사실은 좀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잘 먹히지가 않아요. 먹히지 않아서 30년대 말쯤 되면은 이 운동이 이제 폐기되는데 어쨌든 이 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주창하고 한 사람은 총독이었고 이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이걸 밀어붙인 사람들은 바로 종교인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불교도가 가장 앞장섰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를 먼저 이야기할 게 아니라 불교를 먼저 얘기했었다네. 그렇죠. 서로 그냥 1등 경쟁하고 있었던 그런 느낌이잖아요. 서로 막하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보니까 몇 번 정도로 했는가 심전개발 운동 전국에 걸쳐서 했는데 한 570번 정도를 강연합니다. 전국적으로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강연을 들은 사람들 한 15만 명 정도, 15만 명 정도의 불자들에게 심전개발 강연 행태를 이제 벌이는 거죠. 불교도들이. 참. 내가 이 민문영 방송을 조금만 더 진행하면은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오래 화가 납니다. 오히려 이런 거 들으면 더 오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데 욕하다가 쓰러질 것 같아. 웬만하면 제가 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욕이 튀어나오더라고. 이런 자들을 우리가 명확히 또 알려야 되기 때문에 더 오래 살아야 된다는 또 우리 사명감 가지고 건강 유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수무강하시죠, 다들. 참 역사는 기억해야 되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어떤 총론 같은 거였고 구체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강론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물들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먼저는 이회광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회광. 이회광을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회광은 불교계의 이완용입니다. 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불교계의 이완용이 이회광이다. 그러니까 이회광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불교 쪽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불교를 억압했다. 근데 조선 총독부가 들어와서 불교를 약간 양성화시켰어. 그럼 우리 불교가 좀 이제 합법화돼야 돼. 법적인 지위를 가져야 돼. 라는 것에 상당히 이제 꽂혀 있어요. 이회광이 바로 그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회광이 처음에 지금은 조계종이지만은 처음에 그 종단을 결성 못했지 않습니까? 그 종단을 이제 원종이라고 하는 종단을 결성해가지고 그 원종이라는 종단이 그 일본을 넘어갑니다. 이 이회광이 이 조선에도 이 원종이라고 하는 종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존립하기 어려우니까 일본의 종교와 종단과 같이 연합하겠습니다. 하나로 뭉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건너가죠.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일본에서도 거부되고 조선의 개혁적인 불교인들에게서도 거부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되게 거기 꽂혀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 불교 전체를 한일합방 직후에 일본에 팔아먹으려고 한 사람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불교계의 이완용이다라는 비난을 두고두고 받게 되는 게 바로 이회광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본명이 없어요? 이제 다 있죠. 다 본명이 다 있죠. 인명사진 보면 다 나오죠. 이회광. 이회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일 불교 이야기하면 당연히 이회광 정도는 알아야 된다. 불교계 이완용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회광입니다. 이회광. 근데 이회광이 이렇게 조선의 불교를 일본에다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반기를 든 스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제 스님이 등장하죠. 여기에 가장 깃발을 드는 스님이 바로 한용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용운이 등장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한용운 선생이 1919년 3.1운동에 33인 대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때부터 한용운이 역사에 등장하는 겁니다. 개혁 불교에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용운이 그러면 이 이회광이가 만들려고 하는 불교 종단을 반대해요. 반대해서 임재종이라고 하는 그 순천 송광사에 모여가지고 임재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불교, 우리만의 불교를 만들자라고 임재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보기에는 일본에 친일하겠다는 불교 종단 하나, 그거에 반대하는 한용운이 만든 종단 하나,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를 뭐 당연히 전자를 지지해야 되겠지만은 일본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꾸 싸우면 귀찮으니까 둘 다 해체해버려요. 둘 다? 예, 둘 다 해체버립니다. 초창기에는. 뭐 나중에는 이제 이회광파가 이기지만은 초창기에는 둘 다 그냥 없애는 걸로 해산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여기서 바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한용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역사구나. 네. 아까 이회광의 본명은 사선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용운은 만해. 네, 그러니까 만해죠. 만해 스님 그리고 사선스 이렇게. 네, 사선. 네. 참네. 예. 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두 번째는 이제 강대련을 이제 이야기해야 됩니다. 강대련은 이제 요번에 저희가 만화를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예. 만화에 등장합니다, 강대련이. 네. 이 강대련과 한용운을 비교해서 저희가 만화책을 만들었어요. 이 만화책 제목이 이제 한 시대 다른 삶인데,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한용운도 있었고 강대련도 있었다. 이런 이제 취지의 한 시대 다른 삶의 그 강대련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작가께서 우리 그 하재욱 작가신데요. 하재욱 작가께서 본인 그림을 아직 출간 전이지만 사용해도 된다고 특별히 이제 선언이기 때문에 새로운 청취자분들에게 먼저 그림을 공개된다고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림을 공개하는데 강대련 그림 한번 보실까요? 생긴 거를 이제 사실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실제 사진에 있는 사진 보고 그린 거니까 실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나오는데 뭐냐면 말풍선에 용주사를 기반으로 조선 불교를 싹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용주사. 수원 용주사. 유명한 절인데. 네, 우리 정조대왕 이야기하면 우리 뭡니까 이제 그 효심 깊은 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용주사에 이제 그 모셨잖아요, 사도의 세자를. 그래서 이제 서울서부터 용주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행렬도 요즘에 있고 한데 바로 그 용주사의 주지예요, 주지. 예, 그 1911년부터 이 사람이 강대련 해방 전에 죽는데 42년까지인데 해방 전에 죽을 때까지 용주사 주지래요. 그러면서 용주사 주지로서 그 이회광보다는 어리지만 이회광의 라이벌입니다. 서로 친일이 서로 경쟁했던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까 우리 사찰령을 봤을 때 조선 총독부 밑에 30개 본산 연합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연합사무소 위원장을 해요. 그 정도로 실무에 밝은 사람이죠. 행정승이죠, 행정승. 우리 2판 4판 얘기할 때 사판이죠. 정말. 물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지 주요한 역할은 행정을 많이 보는 강대련인데 그 용주사 지금도 가면요 강대련에 흔적이 많아요. 그래요? 네, 용주사 들어가시면 크게 두 개를 볼 수 있는데 부도 그 강대련을 이제 칭송하는 칭송 비석이 추모 비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거기 안내문이 없지만 안내문을 세워야 되겠죠. 들어가면 또 누각에 그 강대련의 생일날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당대 인물들이 한마디씩 롤링페이퍼 써준 게 있어요. 롤링페이퍼. 우리 생일하면은 긴 그 전지에다가 한마디씩 써주지 않습니까? 한시로다가 롤링페이퍼를 적어놨어요. 현판에다가. 두 가지가 지금 수원 용주사에 강대련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뭐 아무도 모르죠. 안내판 안 세우니까요. 야, 그 사진 하나 보여. 책. 강대련은 조선 불교 기관 확장 의견서를 총독부에 냈는데 그 의견서에는 조선의 여자와 일본의 승려를 결혼하게 하고 일본의 여자와 조선의 승려를 결혼하게 하여 두 나라 사람 사이에 정신적으로 융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 그는 30본산 연합사무소 위원장직에 있었으므로 이 내용은 큰 파문을 일으켰다. 네, 바로 이겁니다. 야, 조선 불교를 확장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총독부에 건의서를 냅니다. 근데 건의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이 바로 통혼이에요. 통혼. 통혼을 주장해. 통혼. 그러니까 피를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의 남자 스님과 일본의 일반 여성 결혼해야 되고 또 그 거꾸로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스님과 조선의 여인을 결혼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통혼을 주장해. 통혼. 굉장히 파문이 일었겠네요. 이거. 파문이 일어났죠. 지금도 대처승이냐 비구승이냐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이게 대단한 파문이 일어났죠.
그냥 개인 스님이 아니라 30본산 연합사무소의 대표가 이런 말 하니까 그래가지고 파문하니까 젊은 승려들이 일단 그 내용을 떠나가지고 가만히 안 놔두죠. 네. 그래가지고 명고 축출이라고 하는 행태를 이제 의해서 이 축출해냈는데요. 명고 축출은 뭐냐?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 그림은 잘 되어 있습니다. 명고 축출. 자, 명고 북을 두드려서 축출. 뭐라는단 이런 얘기예요. 예. 실제로 그래서 명고 축출을 당해요. 강대련이. 불교계의 대악마 강대련이. 예, 실제로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예, 실제 내용을 이제 만화로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강대련이가 서울을 자주 출입하지 않습니까? 총독부 와야 되니까. 예. 그걸 딱 때려 보고 있다가 젊은 승려들이 강대련 일파들을 딱 잡아다가 예, 북을 등에다가 딱 묶어요. 그다음에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 악귀가 있다. 라고 해서 그게 명고 축출입니다. 실제로 이 명고 축출 당해요. 당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 명고 축출을 행했던 젊은 스님들이 축출당하죠. 왜냐하면 강대련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일제가. 조선 총독부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거꾸로 누가 축출당하냐? 젊은 스님들이 축출당하고 여전히 강대련은 42년 죽을 때까지 용주사 주지 자리를 꿰차게 되는 거죠. 이야, 네. 정말 용주사에 가시면 그래서 우리 강대련의 그 비석과 현판 축하 시를 쓴 현판이 있다. 두 가지를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고는 가시자고요. 용주사를 가더라도. 용주사 많이 와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와요. 강대련이라는 스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네, 역사란 건 그런 겁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변솔호인데요. 뭐 이름은 이제부터 뭐 이름을 그냥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만은 이 변솔호는 아까 이회광과 강대련을 꼭 이회광 강대련 좀 외우십시오. 그쯤 돼야 이제 우리 그 새날 청취자의 퀄리티가 높아지고요. 예, 이제부터 뭐 안 해도 됩니다만. 자, 이제 보시면 듣보잡이라서 아니 뭐 듣보잡 아니지만 두 명 정도만 알면 대단하죠. 예. 자, 다음에 이제 변소로를 말씀드릴 텐데요. 변소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표충비를 얘기할 수 있는데 표충비가 가끔 뉴스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 표충비가 사명당 이 합천에 있거든요. 합천에 사명대사 눈물 흘리는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땀 흘린다고 하는 그 표충비예요. 네. 그래서 뭐 국가의 뭐 국난이 예측되면은 땀을 흘린다라고 해가지고 가끔 심심할 때 한 번씩 언론에 나옵니다. 예. 그 뭐 과학적으로 해보면 결로현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지간에 그 표충비가 있어요. 그 표충비를 파괴한 사람이 변소로예요. 이런 그러니까 일제 입장에서는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뭡니까?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쳐들어올 때 그 스님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죠? 외놈들을 막은 분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스님들이시죠. 그렇죠. 서산대사, 사명대사. 그러니까 이 사명대사가 바로 그 비석, 사명대사를 칭송하는 비석이 바로 표충비예요. 이 표충비 밀양에 있는데 이 표충비를 변소로가 그 당시에 해인사 주지인데 이거를 깨버려요. 야, 이게 일본 놈들하고 이제 공모해가지고 그러니까 충성을 한 거죠. 하나를 하라고 했는데 두 개를 한 거고 소극적에도 괜찮은데 적극적으로 한 거죠. 창의력을 발휘한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다시 붙인 게 아까 그 사진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표충비가 이렇게 깨진 거예요 그 당시에. 깨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그거 뭐 어떻게 보면 역사를 몇백 년 거슬리던 역사를 가지고 와서 하니까 되게 창의적인 친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일본의 입장에서는 좋았겠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불교들이 상당히 그 독립운동에도 많이 좀 가담하셨는데 물론 이제 조용히 하긴 했지만 그 이고온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고경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고경 스님을 비롯한 몇몇 스님들이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모의하고 있는데 그거를 밀고를 합니다. 변소로가 그분들이 잡혀가고 이고경 스님은 옥사예요, 옥사. 아이고. 그래서 나중에 2011년도쯤인가요? 이고경 스님이 이제 독립운동가 서원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명대사의 표충비도 파괴해버리고 독립운동을 모의하던 스님들도 밀고해서 옥사시키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변소로인데 해방 이후에 뭐 이제 쫓겨나게 되죠, 당연히. 너무나도 대놓고 한 거니까 쫓겨났는데 그냥 뭐 쫓겨나고 그냥 뭐 불우하게 산 게 아니라 별도로 자기가 종단 하나 또 만들어 버려요, 불교를. 지금 대한민국의 불교가 종단이 뭐 대한민국의 조계종이 제일 크긴 하지만 뭐 등록된 건 한 200개 넘는다고 그래요. 뭐 그다음에 천태종도 있고 뭐 절 하나가 종단이니까 어떤 데가 뭐 절 하나, 암자 하나가 종단인 경우도 있어요. 뭐 좀 솔직히 나쁘게 말씀드리면 사업체들이죠, 뭐.
기업들, 뭐 그룹 뭐 이렇게. 네, 뭐 저는 그 멘트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지간에 그래서 변소로가 해방 이후에 불교계에서는 쫓겨났지만 75년도에 대한불교 총화종이라고 보니까 창신동에 있더라고요. 동대문구 창신동 동대문 옆에 거기에 이제 종단을 하나 만들어 버려요. 만들어서 초대 종정으로 취임합니다. 그러니까는 불교계에서는 이분이 축출된 게 아니죠. 예, 그냥 새로운 종단의 아버지인 거죠. 변설호. 변설호. 야, 예, 그 이름을 또 우리가 쉽네. 뭐 쫓겨나면 또 하나 만들면 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네. 이게 청산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청산이 안 돼서 그렇죠. 해방되고 나서 그냥 네, 뭐 소위 표현하면 시원하게 싹쓸이 이런 표현. 네, 뭐 반민특위 같은 게 제대로 작동 안 되니까 그냥 나가서 그냥 종단 하나 만든 거죠.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불교는 더 심하죠. 어떻게 보면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손들이라도 이거 반성도 하고 사지도 하고 그래야 될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그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모르겠는데 불교계는 반성한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없다고? 아예. 성명상단 나오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변소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권상로. 아, 권씨 나왔다. 네네. 권상로는 좀 이름을 좀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중학교 때 안동 권씨, 권중현이 을사오적이잖아요. 그거 먹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제가 이 친일파 척살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또 나오네 권씨가. 친일파 청산하는 것보다 성 바꾸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참네. 네. 권상로는 권상로 되게 좀 잊지 못할 이름이네요. 사실 권상로는 해방 이후에도 유명해졌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동국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동국대학교. 이 동국대학교가 종합대학이 되기 전에 이제 초급대학이 있죠. 동국대학. 동국대학 시절의 마지막 학장이고 그것이 동국대학교가 됐을 때 초대 총장인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동국대학 역사에 길이길이 이미 남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러면 그 동국대감이 있겠네요. 홈페이지 가면은 뭐 제가 마지막에는 보여드릴 게 홈페이지인데요. 거기 이름이 잘 나와 있죠. 권상로. 권씨라고? 예, 권상로. 예.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합니다. 아까 뭐 범정도 마치고 뭐 기본 세팅이고 그거는 기본 뭐 기도하고 이런 건 기본 세팅이고 뭐 일본군 전몰 장병 위문하는 건 기본 세팅이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분이 성불은 전승이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스님들 이제 만나면 성불 하세요 하지 않습니까? 성불 하세요라고 하는데 부처를 얻어라 이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불은 전승이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책을 내서 그걸 뿌려요. 그 불교의 교리를 일본 전쟁 침략 전쟁에 맞춰가지고 해설서를 만들어요. 그 해설서에 몇 개의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 중에 하나가 성불은 전승이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곧 성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불교의 교리에 살생하지 말라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자, 살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태평양 전쟁에서 영미 군대를 살상하는 것은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 괜찮다. 이런 나쁜 새끼들이 있나? 죽이라는 거예요. 사기꾼들. 영미 귀축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선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영국, 미국 귀신들을 축출하자라고 했는데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미를 마군이로 표현. 마귀. 우리 옛날에 뭐 궁에 김영철 씨가 궁에 역할 나와가지고 마군이가 꼈네 뭐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꼈네 이런 뜻이거든요. 마귀를 표현합니다. 영미 연합군을 마귀니까 마귀는 없애야 돼. 그래야지 극락정토가 온다. 해탈의 세계가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교리를 일제 침략 그 파시즘과 아주 유치하게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동국대 창립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여러 사람의 이제 관계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동국대학교 이제 왜 해화 전문이라고 해요 보통 일제된 해화 전문이었던 이름이 바뀌어서 동국대학이 되고 동국대학교가 초급대학에서 종합대학 됐을 때 2년 그러니까 초급대학 시절에 마지막 학장, 종합대학 시절에 초대 총장이 되는 거죠. 초대 총장. 예. 그다음에 이제 국사편찬위원도 하고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국사편찬 이분이 국사편찬위원을 해요. 그래 박정희. 박정희가 만든 5.16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만든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 박정희로부터 훈장도 받고, 그다음에 지금의 조계종의 원로 원장도 하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조계종을 포함한 수많은 종단들이 연합해가지고 한국불교 총연합회 장으로 장례를 치러줍니다. 권상로를. 그러니까 전혀
일제 반성이라고는 없고 뭐 물론 반미특위 잠깐 체포가 되는데 뭐 기소유예로 나오는 건 뭐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본에 그 전쟁에 나가서 미국, 영국을 죽이는 것이 여러 명의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중요하다고 말도 하면서도 우리 스님들도 뒤에서만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도 지원병에 나가자 라고 얘기해요. 네. 본인 안 나가면서 그래서 승려 지원병 제도를 또 주창합니다. 승려 지원병 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당연히 그러니까 반민특위에 체포가 되지만 아무런 처벌받지 않고 해방 이후에 죽은 다음에 조선의 모든 불교 종단이 연합해서 장례를 치러줬다. 권상로 동국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야, 다음에 네. 본영의 권씨 얘기를 많이 했네요. 아니 짧게 했어야 되는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런 친일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아 그렇죠. 뭐 독립투사 중에는 권씨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성씨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오설 60항쟁의 주역 권오설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얘기해드릴 세 분이 있는데 세 명이 있는데요. 박영희, 이종욱, 허영호인데 이 세 사람은 안타깝게도 독립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독립운동에 가담을 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가 성원도 받았어요.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가 연구를 해보니 친일 행적이 드러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0년, 11년 요 저간에 서원이 박탈됩니다. 다행히 서원이 박탈되고 2명은 이제 국립묘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자진해서 이장을 해요. 그 허영호의 경우에는 뭐 월북 남북됐으니까 묘가 국내에 없으니까 어쨌든지 그 3명 이 박영희, 이종욱, 허영호는 독립운동 가담했는데 그러면 이제 박영희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박영희. 박영희.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네, 남자입니다. 박영희는 그 이제 대전 국립묘지에 가면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지 이렇게 약간 묘와 묘 사이가 넓으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국립현충원이에요. 대전이에요, 대전. 네네네.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묘역인데 그 빈터에 원래 박영희 묘소가 있었습니다. 알겠다. 근데 친일이 드러나서 파냈구나. 그렇습니다. 자진해서 이장합니다. 자진해서.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낫네. 그나마 초창기에 독립운동 한 분이라 그런지 자진해서 이장했으니까 뭐 그 후손들이 나온 거죠. 근데 박영희 어떤 사람이냐? 3.1운동 당시에 만해 한용운의 최측근이에요. 박영희가.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구나. 연락책이에요. 연락책. 한용운의 연락책이에요. 최측근인데 그다음에 한용운이 만든 또 이제 그 독립운동 단체가 만당이라 만당. 우리가 뭐 만자 쓰자 만자 쓰는데 그 만의 그 만자도 만이죠. 그 만당이라고 하는 정당이지만 지금 비밀 독립 결사예요. 이 만당에 또 가입도 하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라고 보면 할 수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냥 이 만당의 창립 선언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당 선언문도 참 멋져요. 물론 길지만 주요 부분은 들어라 2천만 동포가 헐떡이는 소리를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의분에서 가면이 일어섰다. 이 법성을 지키기 위해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이게 만당의 선언문이기 때문에 그냥 절 불당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그 2천만 동포의 헐떡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의분을 참지 못해서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조직이 만당인데 만당에도 가입하니까 여기까지는 독립운동가. 그런데 이제 30년대가 들어서면 뭐 예외 없이 친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박영희가. 그래서 뭐 다행히 이제 서원이 박탈됐고 또 다행히 또 국립묘지에서 자진 이장했으니까 그나마 낫네. 그나마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반성의 행위잖아요, 이것도 일부는. 그렇습니다. 뭐 사후지만 덜 욕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줌으로써. 다음은 이제 이종욱. 이종욱 역시 3.1운동에 가담합니다. 근데 아까 박영희보다 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완용 암살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이완용을. 나름 훌륭했었네. 나름 훌륭하죠. 이완용 등 을사오적 암살하려고 조직된 27 결사단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완용을 포함한 을사오적, 권중현도 포함되겠죠. 을사오적을 죽이자라고 이제 조직한 비밀 결사대 단원이니까.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임시정부에도 적극 참여합니다. 그래서 임시의정원. 아까 우리가 윤기섭 선생님이 정철승 변호사의 외할아버지가 윤기섭 선생님이 임시의정원의 의장 아닙니까? 국회의장이면은 이 이종욱은 그 임시의정원 요즘으로 한 국회의 강원도 대표예요. 강원도 쪽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박영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독립운동 투신 정도가 강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피 중에 또 걸석 재판을 받아요. 일본 놈들이 이종을 잡지 못하고 없는 상태에서 잡지 못한 상태에서 걸석 재판해서 3년형을 언도받았으니까 상당히 그래도 이제 독립운동에 헌신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역시 30년대 중반이 가니까 어김없이 변절해가지고 또 어떤 엽기적인 일을 하냐면 1940년에 이제 창씨개명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초기에 이 불교 이 친일의 특징은 대부분 주지이다, 대부분 창씨개명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창씨개명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상담소를 개설합니다. 이종욱은 이제 스님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창씨개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너는 이렇게 이름 바꿔, 너는 이렇게 바꿔라고 창씨개명 상담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해요. 일종의 컨설팅, 창씨개명 컨설팅 운영하는. 그러니까 정말 안 맞죠. 정말 앞에 이완용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 비교해 보면 정말 180도 다른 길을 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 참 안타깝긴 해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국회의원도 하고 동국대학교 이사장도 하고 예, 조계종 총무원장도 하고 예, 독립운동도 독립장이니까 꽤 높은 거예요. 3등급 좀 되는데 독립장을 받고 해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의 사리 일부, 사리가 나왔거든요. 사리로 했거든요. 사리. 예, 시신 안장한 게 아니라 사리를 어디 안치했는데 그 사리의 일부를 가져다가 서울현충원에 이제 안장을 해서 묘를 쓴 거예요.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에 의해서 친일 행적이 밝혀져서 서원도 치탈되고 취소되고 국립묘지 안장했던 국립묘지도 그 제자들에 의해서 스스로 자진해서 지금은 이제 국립묘지 없죠. 네, 잘했습니다. 예, 이종호 그나마. 예, 그다음에 이제 허영호는 이제 3.1운동 역시 참가했고 해방 이후에 이제 해화전문학교가 지금의 동국대학교 전신이에요. 예, 해화전문학교. 서정주도 해화전문학교 다닙니다. 서정주도. 예, 해화전문학교가 이 초대 이제 그 동국대학교 학장합니다. 아까 권상로가 초급대학 시절에 동국대학교 마지막 학장이었다면 허영호는 동국대학교로 이름이 바뀌고 해방 이후에 바뀌고 첫 번째 학장이죠. 그러니까는 그 동대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해방되고 첫 번째 동국대학교 학장이니까. 예, 근데 이제 6.25 때 납북돼요. 예, 납북되는데 예, 납북돼서 뭐 당연히 그러니까 국내에는 묘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훈장은 취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야, 네. 그 동국대학교 그거 한번 봅시다. 자 볼까요? 마지막 동국대학교 뒤에 이제 그 역대 이사장과 역대 그 아까 보니까 많이 나왔던 인물들 많아요. 예,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으니까 한번 볼까요? 뭔가 맨 위에 이름 뭐 나오나요? 박한영, 강대련, 박한현, 송종헌, 뭐 김영수, 역대 총장들 이름이지 않습니까? 강대련도 이름 보이고 강대련, 송정헌은 누구냐면 송병준의 아들입니다. 송병준의 아들 일제강점기죠 이때는. 그러다가 일본인들이 나오죠. 와다나베 신지도 나오고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해방이 되고 해화전문학교 교장 허영호. 그다음에 그것이 바로 곧 이어서 동국대학으로 이름 바뀌어져. 바로 이 허영호죠. 납북됐다고 하는. 동국대가 엄청난 분들이구나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허영호부터 김영수, 김동화, 권상로까지 다 친일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허영호부터 권상로까지 한 10년 가까이를 이 친일파들이 학교 학장과 총장을 했는데 여전히 제가 이 홈페이지는 어제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들어서 다운받은 거 캡처받은 거니까 여전히 그런 기록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 법인을 또 운영하는 이사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사장. 일제강점기를 보면은 1922년도 일제강점기 이회광. 1922년. 예, 일제강점기 이회광. 연원령 일제 때부터 보니까요. 이회광이가 이제 조선 불교계의 이완용이라고 얘기했던 이회광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종욱도 보이죠. 40년도에. 그다음에 이사장들이에요. 이사장도 했고, 학장도 하고 하죠. 이종욱이 바로 그 독립운동 했다는 이종욱. 을사오적 암살단을 조직했다는 게 이종욱이죠. 네, 허윤은 허영호 동명이 같은 사람입니다. 허윤이. 그다음에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고 이제 47년부터 보면은 이제 또 다시 이종욱의 이름이 보이죠. 이종욱이 54년도에 이종욱. 그다음에 다시 여기 임석진. 그래서 여기 상당 부분 또 이사장도 역시 친일명사전에 대부분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동국대학이니까 뭐 우리가 뭐 동국대학교가 뭐 4.19의 주요한 참가 다 학교입니다. 사실은 동국대학교가 4.19 당시에 동국대 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4.19에. 그래서 그런 전통들이 있는데 민족동국인데, 그래도 이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학생들에게
해야 되고 혹시 교수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학생들 스스로가 이런 알려고 한 노력을 기울여야죠. 야, 참 뭐 엽기적인 인물도 있다면서요? 네.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강성인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9호선 지하철 9호선이 이렇게 쭉 뭐 여의도도 가고 뭐 저기 김포공항도 가는데 그 강남에 있는 봉은사도 지나가거든요. 봉은사역. 그렇죠. 예. 그 봉은사역 이름 가지고 한번 논란이 됐어요. 봉은사역이 왜요? 왜냐면 왜 봉은사로 하냐 기독교인들이 반대했거든요. 아, 그러네. 기독교인들이 왜 봉은사냐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 이름을 낼 수는 없으니 그래도 배 아픈 거죠. 절 이름으로 여기를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속 좁은 기독교인들이겠죠. 일부 속 좁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 거죠. 아니 여기 이름 넣으면 어쩌습니까? 근데 이제 봉은사역을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2015년도에 반대하면서 뭐라고 명문을 내세웠냐면 봉은사는 친일의 앞잡이 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단 맞는 말이고. 실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사실인 게 일제강점기 얘기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경기도 쪽에 대본산이에요. 거기가 경기도 쪽에 봉은사 주지를 강성인이라는 사람이 하는데 여기서 진화사변 1주년이니까 진화사변은 중일전쟁이고 중일전쟁은 37년인데 38년이 진화사변 1주기 맞아서 추도 법요를 이 봉은사에서 열어요. 얼마나 크게 열었는지 500명, 600명이 운집을 해요. 근데 그 날짜도 아주 중요한 날짜예요. 4월 29일 날이에요. 왜 4월 29일이냐? 왜 4월 29일이냐면 이따 천장절이라고 해가지고 천황 생일이에요.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에서 폭탄 던진 날이 천장절입니다. 그러네. 우리가 보통 천장절 하는데 무슨 천장절이냐? 히로히토 천황 생일이에요. 그날 4월 29일이. 그래서 32년 4월 29일 날 상해에서 하는 행사에 폭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39년 4월 29일 천장절 행사가 봉은사에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장절 행사는 홍구공원에서 열린 게 아니다. 이 땅 곳곳에 열렸고 봉은사도 열렸다. 500~600명이 절에서. 이때 누구 좀 윤봉길 같은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한번 던졌어야 되는데. 근데 윤봉길은 없었지만은 하늘이 노해가지고요. 하늘이 노했는지 불이 나버려요. 화재가.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봉은사가 이 화재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 주지가 사임을 해요. 책임을 지고 그런 정도로 이제 유명한 절인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봉은사는 친일의 앞잡이 절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봉은사역으로 이름 지으면 안 되라고 했지만 참 뭐 보든 걔가 뭐 보는 게 욕한다 이런 격이죠.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 봉은사 얘기를 좀 서로 의견을 가리기 힘든. 우리가 지하철 9호선 타고 다니면 한번 봉은사 지나가면 그런 이제 에피소드 있었다는 거 한번 얘기해 보고요. 그다음에 강성인 시간이 없죠 거의요. 짧게 얼마나 있나요 시간이요? 한 5분만 더. 알겠습니다. 강성인 했고요. 이제 곽규종. 곽규종은 이제 그 문경 김용사 주지인데 해방 이후에 농지개혁 때 땅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만든 학교가 대구 능인중고등학교입니다. 능인중고등학교 이름 되게 유명할 겁니다. 명문학교예요. 대구 능인중고등학교 교장, 그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김동화 역시 능인중고등학교 교장도 하고 합니다. 그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곽법경은 또 어떤 이제 엽기적인 일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천황과 고종을 동시에 모시는 절을 만들자. 이것도 창의적인 발상이에요. 고종? 고종. 조선왕? 조선왕. 고종이 이제 퇴임했지 않습니까? 퇴임한 고종과 그 천황을 같이 모시는 절을 만들자고 건의를 해요. 정말 창의적이죠. 그러니까는 일본도 묵살당하고 조선의 불교에서 묵살당하고 계무시당하고 오히려 조선의 젊은 불교인들한테 욕먹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창의적이네. 아주 창의적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동급이 되면 안 되잖아. 동급이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 없고. 일본 입장에서 보면 순진한 놈이었네. 그 이제 창의성의 한계죠 이제. 그다음에 김용곡이라는 사람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용곡은 이제 데라우찌가 조선의 초대 총독인데 데라우찌 초대 총독이야말로 500년 쇠락한 불교를 일으킨 사람이다라고 칭송하면서 삼륜동 가담자를 경고방동한 사람이라고 강력 비난했고요. 또 김정섭은 이제 강화도에 있는 그 유명한 전등사, 강화도 가면 전등사가 유명하거든요. 강화도 전등사는 또 의병의 그 투쟁조도 유명한데 전등사 주지하면서 강화도에 절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려의 그거기 때문에 고려의 그 고향이기 때문에 그 강을 넘어서 이제 서울 쪽은 숭유 억불이 강했지만 그래도 고려 불교의 전통이 많아가지고 강화도에 절이 많습니다. 그 절들의 종을 싹 모으니까 1,600근이 돼요. 그래가지고 강화 경찰서에 헌납하고 승려들을 동원해가지고 강화도는 섬이니까 항구가 많이 건설돼야 되거든요. 항구 만드는 공사에다 동원했던 사람이고요. 그 종 사진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네. 종 모아놓은 거. 네. 맨 앞
적이 있죠. 그 종과 그럼 우리가 못 본 그림이 이제 뭐 비행기와 그렇죠?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이 종. 예. 이거 모아가지고 또 전쟁 물자로 쓰라고 혼납했다고. 예, 이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절에서 쓰지 않는 종들을 모아가지고 다 보내고 또 비행기도 비행기도 헌납해서 보내고 이게 이 비행기가 바로 이 비행기 이름이 있어요. 조선 불교호예요. 나라라 태우코도 아니고 불교. 조선 불교호예요. 근데 그 당시 이름 짓는 게 유행했어요. 왜냐면 감리교에서 헌납해서 만든 비행기 이름 뭐겠습니까? 감리호예요. 예. 그러면 장로교에서 만든 헌납해서 한 장로호예요. 에라이씨. 조선 불교 스님들이 만들어서 이제 돈 모아서 한 게 바로 조선 불교호예요. 총 5대를 헌납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단했구나. 그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에 우리 지금 그림은 마지막 그림 볼까요? 여기 한자가 있어. 한자가. 오른쪽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조선 불교 조계종. 그렇습니다. 조선 불교 조계종이 1941년도에 이제 41년도 이전에는 여러 가지 종단의 이름을 대다가 이제 조계종으로 이름이 이제 정착된 것이 1941년도예요. 바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수행할 때 그때인데 요때 바로 요때 41년도에 조계종 이름이 정착돼서 총독부가 인정해줬을 때 요때 이제 총무원장이 바로 이종욱이라고 하는 독립운동했다는 사람인데 전국에서 모아온 거를 다 이제 붙여가지고 우리 트럭에 실어가지고 바치는 거죠. 이게 바로 조선 불교 조계종의 역사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사들을 보면서 우리 조계종 불자 스님들이 좀 반성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불교계의 반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감리교라든지 장로교라든지 뭐 천주교라든지 뭐 두리뭉술하긴 하지만 반성을 하는 공문과 성명서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불교는 제가 볼 때는 전무합니다. 전무. 왜 전무한가? 그 아까 사찰령이 그 기원인 것 같아요. 아니 군대식인 거예요. 맨 위에 총무원 있고 그 밑에 이제 본산들이 그 군대식 뭐 사단 밑에 연대 있듯이 연대 밑에 뭐 중대 밑에 소대 있듯이 너무 군대식으로 돼 있어서 자율성이 없는 겁니다. 그 일제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속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요. 왜? 독자적인 주지가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면 임명 안 하면 되거든요.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인사권과 재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불교계에서는 개혁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는가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대로 그냥 넘어갈 것인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게 들더라고요. 저희 등산도 많이 해보는데 어떤 절에 가면은 입장료를 꼭 걷지 않습니까? 뭐 불교 신자 아닌 저 같은 사람이 입장료 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스님들이 공부하는 곳에 가서 뭐 들어가니까 입장료 내야 되는데 한 번은 카드가 된 적이 없어요. 카드가 안 돼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네. 무조건 현금이에요. 들어가서 무슨 상품을 사려고 해도 부채라든지 염주 사려고 해도 현금이에요. 무조건. 전 이거부터 개혁해야 된다. 이거부터. 너무 큰 담론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미시적으로 우리가 그 종교를 투명하게 만들어내는 뭐 나중에 뭐 종교세 내고 하는 건 나중 문제고 그런 뭐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세금 걷는 거는 뭐 꿈이라 할지라도 당장에는 우리 일반인들 소상공인들 골목에서 그 자판대다 놓고 파는 아줌마들도 다 세금 내고 카드 다 받고 5,000원짜리 밥 먹어도 카드 받는데 왜 불교에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입장하고 물건 하는데 카드 안 받냐 이겁니다. 그러네. 전 그거부터 불교 개혁이 시작해야 되나 봅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 부끄러운 우리들의 종교 역사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물론 다는 아닐 거예요. 일부를 이야기하면 이제 실제로 선량한 어떤 종교를 믿고 계시는 분들은 좀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 불교에도 기독교에도 어마어마한 진리파들이 있었구나. 이게 반성이 안 되니까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또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우리가 이 방송의 취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성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자, 불교의 친일 이야기였습니다. 야, 정말 좋은 방송이다. 이런 방송을 새날에서밖에 못 한다는 게. 뭐 이런 방송을 지상파로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욕 안 하면 뭐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욕 빼면 할 수가 없어요. 나쁜 사람도 욕 먹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 국민 교육방송 민족문제연구소 10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